고금소총과 야담. 신랑 신부를 살린 암행어사. 때는 암행어사 출도하면 산천초목도 짓던다는 옛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한 어사가 접시 같은 마패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찌그러진 헌파립에 무명실끈을 달아쓰고 헛만건에 헌도복을 입고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살인자는 목을 베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는 엄벌하였습니다. 나라엔 충성하고 부모에겐 효도하며 부부간의 지성한 자에겐 상금을 주며 한 동네를 지나는데 울타리 안에서 늙은이와 젊은이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울타리에다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엿듣자니 오손도손 하는 말은 부자간이 분명한데 하는 말이 글쎄 그 양반이 죽기는 분명 죽었다만 어찌 그 사람이 죽였다고야 하겠느냐. 고운 말꼬리를 거두지 못한 채 천정이 내려앉을 듯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 또한 아버지 말을 맞받아 딴 말할 것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 그렇지요. 라는 녹이 뜬 대답이었습니다. 어사가 들으니 이는 필시 곡절 있는 말이라 가던 발을 돌려 사리반으로 들어서며 주인장을 찾아 정처 없이 지나가는 행객이 목이 말라 목을 축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장은 하던 말을 얼버무리면서 어서 들어오시라 하였습니다. 어사도 마침 목도 마르던 차여서 냉수 한 대접을 마신 후 담뱃대를 들어 담배를 비벼서 넣어 물면서 내 지나가는데 소문에 듣자니 요새 이곳에 살인이 났다는데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어사의 물음이 마치 화풀이할 동줄이나 생겼다는 듯 주먹으로 삿대질하며 지나가는 행객이면 고이 지날 것이지 남의 집 사담은 왜 훔쳐듣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난처하게 되어 아들의 말을 가로채면서 이안 남의 말하기는 피차 일반인데 뭘 그리 야단이냐 고 책망하고 일은 여차여차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동네에는 뛰어난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며칠 전에 먼 곳에 연분으로 대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서울 이대감의 자손으로 이골 수령과 인연이 있는 양반이 그 집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남의 대사에 참여한 그 양반은 술을 먹고 돌아가지 않고 주사를 부렸습니다. 새 신랑의 아버지는 그런 꼴을 안 보다 보니 눈꼴 사나웠던지 그 양반에게 차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은 트집을 잡으며 걸고 들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화를 누르며 피하자 그 양반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줄 모르고 제 똥에 흥이 살아나서 마구 달려들어 신랑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새 신랑도 처음에는 참고 있었지만 아비의 멱살을 틀어지니까 달려들어 양반의 손을 획 잡아챘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은 비틀거리다 나가 자빠졌습니다. 자빠진 양반은 웬일인지 사지를 후두둑 떨며 목을 몇 번 꿀꺽꿀꺽 하더니 그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즉 대수롭지 않던 일이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양반네 문중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온 마을을 뒤엎을듯 야단법석하더니 수령님께 상소하여 새신랑을 살인자라는 죄명을 씌워 하옥하였습니다.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란 말과 같이 괜히 트집 잡으며 쌈 거는 것을 말렸을 뿐이지 주먹질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살인죄란 죄명을 쓰게 되니 누가 쌈인들 말릴 수 있겠는가. 수령님의 송사풀이는 작분 노름이 아닐 수 없으니 이 세상에서야 새도 없는 놈은 방귀를 껴도 죽어야 하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부언하기를 오늘 내로 1월 같은 암행어사나 출도해야 그 신랑을 살릴 수 있겠지만 그거야 하늘의 별따기니까 어찌 함정에 빠진 사슴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어사는 과연 그렇겠다고 하며 작별 인사를 한 후 그 집을 떠나 도중에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은 자리조반을 먹고서 오시전으로 현영에 당도하고자 서둘렀습니다. 어사가 현영 가까이 가자 뒤에서 한 초립동이 두 주먹을 틀어지고 구슬 같은 땀방울을 뻘뻘 흘리면서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그를 붙들며 세서방님 어디로 이리 급히 가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초립동은 급한 말로 오늘 오시에 이 마을에서 애매한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가는 길이니 붙잡지 말라 하였습니다. 어사가 들으니 또한 기괴한 일이라 더욱 단단히 붙잡으며 그 사연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초립동은 하는 수 없다는 듯 헐레벌떡거리며 전후 사연을 대충 엮으니 이러하였습니다. 자기는 며칠 전에 이 마을로 산행 왔다가 생트집 쓰며 달려드는 양반을 말린 것이 죽었다는 것과 그 죄로 하옥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어사는 도깨비장단에 노는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되어 석방되었으며 어떤 사람이 죽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랑은 초조히 대답하기를 어제 초저녁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웬 초립동이가 오간으로 들어와서 자기 옷을 벗어놓으며 하는 말이 이 옷을 갈아입고 지금 빨리 옥을 나가야 인명을 보존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재촉하였습니다. 그가 그처럼 다그칠 때는 딴 생각이 없어서 그 말대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밤자리에 누워서 그 초립동의 고마움을 곰곰이 생각하니 그가 자기 대신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죽어도 자기가 죽고 송사를 해도 자기가 하자고 오시 전에 현영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어사가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어린 마음에 미처 생각지 못했다가 다시 깨달은 후 시각을 다투어 되돌아가는 이 초립동의 참된 미덕에 깊이 탐복하여 그를 놓아주고 자기도 급히 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벌써 오시가 촉박하여 죄인을 사형장으로 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본 초립동이는 너무도 급해서 사령님들 잠깐만 참으시오. 살인자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뒤엎어지면서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사는 남문에 들어서자 암행어사 출도령을 내리니 동원에 좌정했던 원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엎드리고 육방 관속이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어사가 형방을 불러 방금 목을 베러내간 두 초립동을 큰 칼을 벗겨 대령시키라 호령하였습니다.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랴. 총각을 다투어 달려간 형방은 두 초립동을 어사 안전에 대령시켰습니다. 그때 어사는 원에게 어느 초립동이 정말 살인자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노한 어사는 분부키를 전일 죽었다는 놈을 대령시키라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말을 돌려 오늘 목을 누리러 나갔던 초립동에게 너는 저 사람과 어떤 인연이기에 내 명을 팔아 살인 주인을 살리려 하였는고 하고 연유를 알리라 분부하였습니다. 그 초립동이 대답하기를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첩은 저희와 3일 전에 초례상 차려놓고 송죽 같은 절개에 기러기같이 쌍지어 살 것을 약속함이라 아뢰나이다. 고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던 대답에 놀란 어사는 응 그래 그렇다면 어찌 남복은 했던고 관가를 속인 죄 엄벌을 받아 마땅하오나 저희들 운수불길하여 제 신랑이 쌈을 말리다 억울하게 살인죄로 하옥되었고 3일 후에는 목을 느린다 하옵기로 어떻게 신랑을 구하고자 주야장천하였사오나 소녀 정성이 부족하여 방책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소녀가 대신 죽고 신랑을 구해내면 남아대장부라 할진대 소첩을 생각해서라도 인간세에 좋은 일 많이 할까 하여 대신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말을 냈다가는 옥사장도 허락지 않을 터이고 신랑도 막무가 내일 것 같아 소첩아비의 의복을 갈아입고 신랑을 내보낸 후 신랑의 잘됨을 축원하였습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셨던지 그 역시 되돌아왔고 1월 같은 어사도의 밝으신 분부로 두 어린 목숨이 안전에 대응하였나이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목석이 아닌들 어찌 천심이 동하지 않으랴. 어사는 소녀의 참된 사람됨과 지극한 부부의 정에 탐복되었을 때 죽은 시체에 대응한다 하였습니다. 어사가 분부키를 그놈이 뺨 하나 맞지 않고 죽은 채 함은 애매한 사람을 잡자는 흉계일 터이니 저놈 형장을 100장을 쳐라. 집장사령이 송장에게 곤장 100장을 치자 어사 또한 저놈이 전일에는 거짓 죽음일 것이지만 이제는 정말 죽었을 것이니 내가 거라 고 분부하였습니다. 어사는 다시 원에게 한 고을의 부모된 자로 소년 부부의 참됨을 모르고 적분의 눈이 어두운 죄는 하늘이 알리라고 파직 파면시키고 소년 부부에겐 아름다운 미덕을 인간세에 널리 공명하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애기네들 시집 갈 때면 급한 일 있게 되면 남장하고 나서자는 그 미덕이 습관되어 신랑 의복을 해갔는데 지금은 그 습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사를 땅에 꽂은 힘센 총각. 옛날 한 장거리에 기운이 센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사는 기운이 어찌 센지 온장판을 좌지우지 독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거리에는 며칠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그날마다 사방에서 숱한 장꾼들이 모여들었으나 그 도사의 명이 내리기 전에는 아무도 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도사의 명이 내리기 전에 장을 봤다가는 큰일이 났습니다. 그저 사람의 목을 파리 목대듯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사의 명이 내리기 전에 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방에서 장돌림들과 장꾼들이 모여들어서 장볼 차비를 해놓고 도사의 명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서 오는지 키가 구척이어 몸집이 집동 같고 구리구리한 솔밭 눈썹에 종지는 남산코, 큰 귀가 축 늘어진 대걸 총각이 지게에다 태산 같은 짐을 지고 들어와서 장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다 지게를 벗어 놓았습니다. 그 총각이 지게를 벗어 놓으니 쿵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움찔움찔하며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먼저 온 장돌림들은 제각각 자리를 잡아놓고서 도사의 명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그 총각이 태산 같은 짐을 지고 들어오니 저 총각은 솜장사인 모양이라고 여기는데 총각은 겁없이 난전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든직한 한 장돌림이 가까이 가면서 여보게나 총각, 이 장에 초행이 아니여 하고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총각은 괴이쩍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 장거리의 주인은 이곳에 사시는 도사님이라네. 괜히 도사님의 명이 내리기 전에 가게를 벌려놓았다가는 큰일 나네. 큰일이나. 총각은 들은 채 만 채 그냥 가게를 보려고 문건짝을 내려놓으면서 고래로 중이라는 거야 절간에서 연불이나 외울 것이니 괴수 장돌림이 들턱이야 있겠습니까? 걱정들 마시고 장이나 봅시다. 라고 하니 아니 저 총각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아니 저 총각이 환장했나 하며 장꾼들은 모두들 큰일 났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도 총각은 낯색조차 변치 않고 그냥 난전을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짝을 풀어놓는 것을 보니 그렇게 태산처럼 지고 온 것이 솜이 아니라 전부 쇠붙이였습니다. 괜히 낫, 토끼, 자기, 작두치 할 것 없이 쇠물건을 그렇게 지고 온 것을 보니 그 총각도 된장, 고추장독이나 단단히 먹은 것 같아서 다시 말리지는 않으면서도 도사가 여사여사 한다는 것을 고감 꼬지덧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총각은 쇠물전을 죄다 펴놓았는데 그때야 몸집이 까지돈 같은 도사가 몸을 뒤로 벌쩍 제끼고 좋은가 신발을 팔자걸음으로 어그적 옮기면서 자, 이제 장들 보아라. 고 외가리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그 총각의 쇠물전을 보고 야, 이놈. 내 이놈 웬 놈이기에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가지를 폈느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하며 툭 빼진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동남풍이 부는가 서북풍이 부는가 듣는 둥 마는 둥 본체만 척하며 그냥 장만 보면서 도사의 말을 맞받아 악이 셋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중이거든 연불이나 외울 것이지. 괜히 남의 제사에 갓쓰고 달려들어 밤나라 대추나라 할 것 있느냐. 그 말을 들은 도사는 노여움이 상투 끝까지 치받쳐서 어디 이놈 내 힘을 보라는 듯이 총각이 벌려놓은 쇠물 중에서 도끼 대가리를 두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누르니 도끼자루 구멍이 쭉 찌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코웃음 치며 들은즉 중이라는 것은 절간에서 경을 외우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했댔는데 중놈이 이렇게 세도를 써서 사람들이 장보는 것까지 잡아 휘두르려 하니 이 세상이 망해야 할 세상이 아닌가 라고 욕을 하면서 찌그러진 도끼 대가리를 들고 손가락으로 후비후비해서 도끼자루 구멍을 도로 바로 잡았습니다. 총각의 힘꼴을 본 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또 하나 눌러 찌부려가지고 구멍을 바로잡으려 후볐으나
아무리 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도사의 가슴에는 얼음장이 끼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천하를 독판치던 세도를 어찌랴. 도사는 선수 쓰겠다고 달려들어 총각의 멱살을 틀어쥐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잡아당기면 말뚝이고 밀면 태산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은 물론 되려 멱살 잡힌 총각이 보다 틀어주니 도사가 더 버둥거렸습니다. 그러자 꿈쩍도 안 하고 서 있던 총각의 손이 날쌔게 움쩍하더니 깍지동 같은 도사를 넙적 쳐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꾼들은 흥이 나서 내쳐라, 내던져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각은 그 엄청난 중을 마치 아이들이 공기돌 가지고 놀듯이 두어 번 흔들흔들하다가 하늘 공중에다 내던지니 중의 장삼자락이 별지인양 꼿꼿이 달아나는데 어디로 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촌 사람이 별 볼 일도 없이 장구경이나 하자고 느즈막해서 떠나 홀로 흔들거리며 가다가 길가에 좋은 가신이 한 컬레 엎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있나 사방을 돌아보았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숱한 사람이 왕래했으니 웬 장군이 떨군 거라 여기고 생각되어 주어다 주인이나 찾아줄까 해서 엎어진 가신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리는 것이 있어서 찬찬히 벗기고 본즉 웬 사람이 거꾸로 땅에 박히다. 발목이 걸려서 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발목만 남아 있었습니다. 겁이 덜렁 난 그는 마치 떨어뜨린 귀는 후장날 주워 가겠다는 듯 벗긴 한 짝 가신만을 쥐고 줄다름쳐 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장 안에 들어가 장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영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삭 길목에 거꾸로 처박힌 사람의 꼴을 만당에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장꾼들은 그놈이 한때 바로 이 장거리의 주인이라고 떠버리던 중놈이라 하면서 박장대소하였습니다. 껄껄거리며 웃던 만장꾼들은 이제 이 장거리에 고약한 중놈이 시지부지 못하게 되어 세상이 태평스럽게 됐으니 이 장거리를 태평장거리라 하자 하여 후일 사람들이 이 장거리를 태평장거리라 불렀다 합니다. 피리 부는 목동과 공주. 옛날 어느 한 곳에 천지지간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을 때였습니다. 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달빛은 서쪽으로 돌아간다더니만 노을 받은 강물이 대하장강으로 흐르는데 푸른 초원에는 양떼 모는 목동이 내일의 밝은 햇빛을 맞으려는 영일곡을 불고 있었습니다. 높고도 유창한 피리 소리는 멀고도 먼 데까지 울려갔습니다. 이때 궁궐 안에는 붓으로 그리자니 채색이 없고 옥으로 새기자니 흔적이 있을 것 같이 아름다운 공주가 후원 조산을 거닐다가 은은히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마음을 주어 친복을 불러 하는 말이 내 간밤의 꿈결에 일월을 품었기에 오늘 어떤 경사가 있을까 하였더니 선적 소리를 듣는구나. 저 피리 소리는 정령코 인간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신선이 하강하여 처소를 알리는 것 같으니 급히 나가 맞아들이게 하라. 고 분부하였습니다. 시녀는 분부받고 갔다 와 고하되 저 피리 소리는 하찮은 목동의 죽피리 소리입니다. 하고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와 시녀가 이런 말을 나눌 때 피리 소리는 더욱 유창하게 울려왔으니 공주가 또다시 아무리 들어도 선동의 옥적 소리 분명하니 지체지 말아라 하고 분부하였습니다. 시녀는 하는 수 없어 분부대로 목동을 찾아 여사여사 하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목동은 언약한 대로 높고 높은 장벽을 명주필 잡고 넘어 공주의 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목동을 반가이 맞아들인 후 그에게 금이 단장시켜주니 의복이 날개라 함은 이로부터 생긴 말인지 정의관하고 앉은 목동은 그야말로 옥골 선풍이요 해와 달같이 환한 새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주는 의젓한 신랑감을 놓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목동 또한 이슬 먹은 앵두 같고 조생에 뜬 반달 같아 웃으면 눈매 곱고 돌아서면 태도가 곱고 춤을 추면 맵시 고운 공주를 떠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같이 놀았습니다. 목동이 피리를 불면 공주가 나비같이 춤을 추는 그 자태는 봉황이 날개치듯 원앙이 청류 속에 날아들듯 하였습니다.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만 그렇게 오래 놀아나니 그들에게 가을의 설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을 둔 임금은
요새 딸의 거동을 괴히 여겨 신하에게 그 연고를 알아내어 올리라 분부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고하는 말은 공주의 별당에 웬 초립동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에 대경실색하고 분부키를 오늘 밤에 그를 묶어다 12바다 건너 바닷물 속에다 수장하라 하였습니다. 어느 명이기에 어길소냐. 목동은 군노들에게 붙잡혀 도마에 놓인 고기가 되어 떠나는데 공주는 비단 옷 박비 맞아 젖은 듯 젖은 소매 높이 들고 세상을 한탄하며 이제 가면 언제 오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동은 공주를 만류하며 하는 말이 금년세월 다 지나가고 명춘 3월 꽃이 피고 잎이 필제 성간가에 쌍가마 타고 와서 공주를 모셔가리라면서 떠났습니다. 군노들은 목동을 묶어 싣고 멀고 먼 바다로 갔습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으니 목동은 종적 없이 죽이려 가는 길로 끌려가면서도 정신을 가다듬으니 제가 지은 죄는 면치 못하나 하늘이 지은 죄는 면할 수 있다는 세상살이 도리가 생각나서 이국리 저국리 하는데 며칠 전에 공주가 금이단장 시켜줄 때 저고리 안주머니에다 무엇인지 넣어주며 집에 돌아간 후 급할 때 열어보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 묶기운 손을 비틀듯이 빼내어 간신히 그것을 꺼내보니 누런 생금덩이였습니다. 목동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황금을 군도들에게 내주면서 여보시오, 사령님네 죽는 놈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령님들이나 갖다 쓰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때는 황금이면 호랑이 산눈썹도 뺀다는 시절이라 군노들은 귀가 벌쭉해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동은 요진통 설침을 놓았습니다. 옛말에 죽일 소도 물 먹여 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소원이나 한마디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청을 드렸습니다. 건청인즉 물에다 밀어 넣을 때 묶은 것이나 끌려서 넣어주면 수중고온이 된 후라도 편안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물귀신이 된 후 물가에 나서는 궁궐 양반들을 죄다 끌어가겠다고 가세질렀습니다. 군노들은 황금의 목젖이 꿀꺽거릴 뿐만 아니라 한편 후안이 겁나서 간청대로 묶은 것을 끌러서 물에다 넣고 돌아갔습니다. 물에 빠진 목동은 창해의 나뭇잎이라 파도에 밀리고 밀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헤엄을 쳐서 자그마한 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은 사람은커녕 길짐승 한 마리도 없는 섬이었습니다. 다만 집채 같은 바위 사이에 풀포기와 이름 모를 작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은 물론이요 입을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살아서 섬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그도 또한 죽은 몸과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목동은 천가지 생각과 만가지 걱정을 하며 살아나갈 길을 찾다 며칠 전에 새 옷을 갈아입을 적에 공주가 채워주던 꽃주머니를 풀어보았습니다. 꽃주머니 속에는 실바늘과 한 손의 부시와 부시깃이 들어있었습니다. 목동은 그것이 7년 대한 가문날에 빗방울을 만난 듯이 기뻐서 이내 바늘은 휘어서 낚시를 만들고 실은 비벼서 낚시줄을 늘여 고기를 낚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는 고기도 많거니와 낚시도 좋아 순식간에 고기를 많이 낚아놓고 나물을 해서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목동은 이날부터 물고기를 양식 삼아 세월을 보내며 배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지나 이틀이요 해 보내고 달 받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 위에 웬 큰 새둥지가 둥실둥실 떠서 섬 가까이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목동이 그를 건지어 본즉 둥지 속에는 학새끼 한 쌍이 길다란 모가지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산 같은 파돔잔을 벗삼아 오던 목동은 날짐승이라 할지언정 숨을 가진 것이라 일가친 척이나 만난 듯이 기뻐서 이내 고기를 낚아 학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이제는 학을 벗으러 날을 보내고 달을 바꾸니 학도 점점 커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학이 되었습니다. 학이라는 것은 날짐승이니 섬에만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먼 데까지 활월 날아다니다간 해가 저물면 되돌아와서 같이 잤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학 2마리가 끝없는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간 후
어둡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동이 어찌 말 못하는 짐승이기로 그처럼 매정하게 날아가고 말았느냐고 홀로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학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놈은 입에다 옥피리를 가로물고 돌아왔습니다. 목동은 학의 등을 쓰다듬으며 너희들이 어찌 내 마음 내 소원을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기특히 여기다 기쁜 김에 옥피리로 한 곡 내뽑았습니다. 옥피리 소리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짓누르고 쨍쨍 울리었습니다. 학들은 피리 소리에 맞추어 큰 날개를 너울거리면서 너펄너펄 춤을 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날과 같이 멀고 먼 곳에 날아갔다 돌아온 학들은 껑충한 다리를 움츠리고서 목동의 앞에다 등을 내대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목동은 내 등에 어필한 말이냐고 물은즉 학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목동이 등에 엎이자 학은 지체치 않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월색은 고요하여 낮과 같이 밝은데 학은 꽃향기 무르노가 취응이 그윽한 곳으로 헐월 날개져 12 바다 삼천리 모래방 삼천리 산을 넘어 삼천리 구천리를 지나 큰 집 지붕 위를 휘휘 돌아 그 집 마당에다 목동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리고 본즉 그곳은 바로 옛정이 잠겨 있는 공주의 별당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은 머물지 않고 멀고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공주는 목동을 보고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반갑게 맞아들여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의 자상스러운 사정이야. 어찌 지필묵으로 다 말할 수 있으랴만 공주는 마주 앉자마자 우리의 정이 끝장인가 한탄하며 이 세상에서 못 이룬 정을 저 세상에 가서 만날까 하였더니 지성이 감천하였는지 천지신명이 우리 연분을 가엾이 여겨 도우셨는지 이 세상에서 또다시 만났으나 내일인즉 부왕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김정승네 집으로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면서 간밤에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간밤 공주는 애달피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의 목동이 하늘에서 청악을 타고 옥피리를 불며 하강하더니 자기 품에 들기에 놀랐겐즉 덧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하여 문을 열고 나서니 과연 그리고 그리던 이가 오셨다고 하면서 옥피리를 달라 하였습니다. 목동은 옥피리를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옥피리를 받아들자 공주는 목동에게 내일 김정승네 집에 와서 잔치 구경을 하면 알 도리가 있을 터이니 분주한 이곳에서 지체치 말고 빨리 떠나라 하였습니다. 공주의 별당에서 나온 목동은 깊은 밤 갈 곳도 없어 밤하늘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배주고 속빌 일이 아니되랴 쓸쓸한 노숙을 하고 이튿날 김정승네 집으로 갔습니다. 목동은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속에 끼워서서 잔치 구경을 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를 며느리로 맞는 김정승은 대연을 베풀고 삼정승 육판서 이름 있는 문무백관들을 죄다 초빙하였습니다. 시각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자 넓은 마당에는 청석 녹죽을 양쪽에 세워놓고 기러기 자웅에 소담한 초래상을 차려놓은 동쪽으로 사무관대에 거룩한 신랑이 나서고 서쪽으론 신부가 족두리 장옷에 인진받아 나섰습니다. 미구의 병풍 걷고 분양 사례를 드린 후 청실홍실 느린 술잔이 오고 가려는 때였습니다. 신부가 품 안에서 옥피리를 내어 들고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연분이 있나니 나의 배필인즉 이 옥절을 불 수 있는 분이거늘 만인들 앞에서 불기를 원하노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귀객들은 그야 틀림없이 김정승의 아들이라고 법석하였습니다. 인지는 옥피리를 신랑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옥피리를 받아든 김정승의 아들은 두 손으로 마주들고 공경이 입에다 댔으나 웬일인지 아무리 해도 음률은 고사하고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애를 쓰다 핏대 돋은 얼굴을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 옥저는 선적이기로 오늘 옥적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집뿐만 아니라 나라에 우환이 있을 터이니 주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체에 있어서는 아무도 옥피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행랑채로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에 목동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받아들자 불기 시작하는데
원래 자기 손에서 떼묻은 피리라 거침없이 얼싸곡으로 청청하게 불어대니 그 큰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잔치는 고사하고 귀빈들과 구경꾼들은 각기 공주의 거동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피리 부는 목동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자기의 천상배필이라면서 나섰습니다. 온 집안은 야단법석 떠들며 공주의 거동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쏠리었습니다. 그러자 목동을 잡아 목을 치라는 호령이 추상같이 내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하늘 공중에서 큰 학 2마리가 날아와서 한 마리는 공주를 업고 또 한 마리는 옥필이 부는 목동을 업고서 하늘로 비상지어 날아가는데 즐겁고 흥겨운 옥필이 소리는 그치지 않고 청청하게 창공에 울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